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우리 집안의 원수를 정말 기가 막힌 장소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의 원수가 아닌 아빠의 원수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원수라기보단 이미 우리 아빠 마음속엔 원수가 아닌 존재로 자리 잡고 있기에 기가 막힌 장소에서 만난 기가 막힌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네요. 그 덕에 지금 저의 삶이 무척이나 행복해졌기에 오늘 저의 사연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했어요. 그건 물론 제가 아닌 부모님의 형편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초부터 어려운 살림살이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칸방을 하나 어렵게 구해서 식도 아주 나중에 조촐하게 올렸을 만큼 어려운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사실 모습은 우리 형제들이 봤을 땐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었기에 그 모습 하나 보면서 저희는 가족애와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오빠는 아니었어요. 오빠는 가난이 싫다며 늘 투덜거렸고 그냥 평범하게 부모님과 가끔 투닥거리기도 하고 사춘기 시절을 나름 순탄하게 보냈던 저와 제 동생과는 달리 오빠는 완전 사고뭉치였어요. 사고도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서 특히나 저희 엄마가 오빠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옛날에 한 번은 오빠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와 남동생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개교 기념일이라 집에서 놀고 있었고 오빠만 고등학생인지라 학교에 간 날이었는데 집에 계셨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온 전화였기에 제가 먼저 받았는데 오빠 학교 담임 선생님이시라며 저희 엄마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해 보이시길래 얼른 엄마를 바꿔드렸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며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고개를 조아리시며 막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네, 병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조아리며 한참을 죄송하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봤고 엄마는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쏟아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로 막 옷을 입으셨어요. 그때 당시 엄마가 손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손을 떠셨는데 그 이유를 얼마 못 가서 알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가야 돼? 정희야, 그게 있잖아. 엄마, 지금 병원 가야 돼. 오빠가 병원에 있대. 병원? 아빠한테 전화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서 통화가 안 되잖아. 일단 엄마가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같이 가. 우리도 같이 가. 엄마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지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잖아. 저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서 함께 나섰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그냥 허겁지겁 준비만 하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따라 저희도 입고 있던 옷에 겉옷만 얼른 걸쳐 입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그리고 병원에서 본 오빠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침대에 누워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끔찍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빠 함께 다친 사람이었죠. 오빠보다도 더 많이 다친 그 사람은 아예 의식도 잃은 채로 산소호흡기까지 끼며 누워 있었어요. 저희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가자마자 엄마는 오빠의 모습과 오빠와 같이 다친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너무 무서워 눈물까지 흘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거의 정신도 못 차릴 만큼의 엄마를 보면서 저희가 무서워 엄마를 일으키면서 울고 있을 때 오빠와 같이 다친 사람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들어오더니 이내 오빠를 발견하자마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오빠의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거든요. 야, 이 나쁜 놈아.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라고. 거의 울부짖으며 오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 다친 사람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오빠를 흔들었고 그걸 그때 당시 오빠의 담임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어렵게 말려서 겨우 둘을 떼어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그 부모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희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다가 저희가 계속 엄마를 진정시킨 덕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담임 선생님이 정리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간 저희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이날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땡땡이 치고서 날라리 무리들과 밖에서 배회를 하다가 오토바이 하나를 훔쳐서 탔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지나가는 성인 남자를 그 오토바이로 모르고 쳐버린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오빠는 오토바이에서 순간 떨어져 나갔고 그 남자는 오토바이 치이면서 확 밀려나 머리를 부딪히면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너무나 크게 다쳤기에 그 사람은 언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될지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오빠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담임 선생님께 이 사실들을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 고개까지 조아리면서 죄송하다고 했던 거였어요. 이 끔찍한 사고를 치면서도 오빠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결국 오빠는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불량 학생들과 몰려다니면서 사고를 종종 쳤는데 이제는 더는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에 결국에는 그렇게 퇴학에 소년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였어요. 하지만 오빠의 반항심은 거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그 사고를 쳐놓고 소년원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중엔 그 몰려다니던 불량 학생들과 함께 성인이 되면서 어둠의 세계까지 들어가 참 유별난 짓을 많이 벌이고 다녔죠. 결국엔 그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고 오빠는 우리 집까지 떠나 아직도 연락이 없는 채로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벌써 20년 넘게 연락이 없는 오빠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며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엄마 아빠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저와 제 동생이 노력을 많이 해서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리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남동생과 저 둘 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마흔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제 지인이 먼저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나이가 저랑 동갑인 사람이었는데 제 지인이 소개팅을 시켜주면서 정말 좋은 조건도 가지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니까 잘 만나보라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 처음부터 큰 호기심을 가지고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처음 남편을 보던 자리에서 전 첫인상부터 좀 호감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굉장히 매끈하게 생겼는데 그게 기생 오래비 같은 느낌이 아니고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렇다고 차가워 보이는 인상도 아니고 선해 보이는 인상에 따뜻해 보이는 성품을 가졌다 싶을 만큼 목소리가 나긋나긋했기에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까 남편도 저에게 비슷하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저도 당시에 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갔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수수해 보이는 제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다고 하던 거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남편은 하나 더 느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난 그때 천사가 들어온 줄 알았어. 그리고 딱 알았지.
와, 내가 찾던 선녀가 딱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난 무조건 결혼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나중에 연애를 한참 하다가 말해주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연애할 때 남편은 저를 선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제가 왜 날 선녀라고 부르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말을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 웃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잘해준 게 그냥 보통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에 정말 큰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제 인생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빠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야만 했어요. 그건 바로 아빠가 다리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아빠는 화물차 모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늘 새벽같이 나가 운전을 하시고 항상 졸음운전과 싸움을 하셨어야 했는데 아빠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졸음운전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차를 세워 잠을 쫓아내고 새벽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언제나 근면 성실하셨던 분이었던지라 저희 엄마와 저와 남동생은 늘 아빠를 응원하며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를 30년 넘게 몰고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기에 만약 회사 입장에서 저희 아빠를 본다면 우수 사원 중에서도 상을 받고 일을 할 만큼의 우수 인재 사원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빠에게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큰 아픔을 견뎌내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는 새벽에 화물차를 몰고 나가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아빠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화물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그만 아빠를 박아버린 거였죠. 그 때문에 아빠의 화물차는 순간 휘청이면서 그대로 가드레일 쪽을 박아버렸고 앞 좌석 중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진 아빠의 화물차는 그대로 아빠의 다리까지 삼키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그 뒤에 달려오던 화물차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빠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빠가 정말 펑펑 울면서 저희 앞에서 그 고통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 살았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내가 뭘 어쨌는데 이렇게 비통한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진 거야, 왜? 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니네 엄마는 누가 책임질 거야.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너무나. 아빠는 한쪽 다리를 잃어 고통스러워하시는 순간에도 우리 가족에 대한 걱정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랑 누나 그리고 아빠는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거니까. 아빠 그동안 우리 위해서 지금껏 하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달려왔잖아요. 이젠 아빠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하늘에서도 아빠 쉬라고 이제 그만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좋게 생각하고 이젠 아빠 엄마랑 좀 놀러도 다니고 바람도 쐬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세요. 누나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아빠. 우리 마음이 더 아파. 맞아, 아빠. 우리가 이제 아빠 목 다 할 테니까 아빠는 좀 편하게 살아요, 제발. 그게 우리가 제일 많이 바라는 거야. 비록 한쪽 다리로 사는 게 불편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젠 우리가 다 커서 번듯한 직장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 남동생이 하는 말에 제가 더 보태서 아빠를 위로해 주었고 아빠는 우리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를 엄마는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 덕에 아빠는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셨죠. 근데 저희 가족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장애를 가진 일이 처음이고 또 그런 사람을 케어하는 일 역시 처음이었기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예 수술하고 나서 처음부터 의족에 대해 알아보면서 다리 한쪽을 의족을 달고 사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기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의족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물론 아빠의 경우엔 산재가 들어가게 돼서 치료 비용이라든지 의족 비용이 나와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을 통해 큰 감동을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저의 슬픔까지 드러내면 아빠가 더 좌절할까봐 뒤에서 사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 연애 중이던 남편에게 가서 말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 안을 살펴보니 5만 원짜리 돈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꽤나 두툼하길래 저는 세보지도 않고 우선 말을 했어요. 이게 뭐야? 이걸 왜 나를 줘? 자기야, 지금 아버님 다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 그리고 요즘 일 못하시는 것 때문에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라면서 당신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버님 의족 비용 나오는 건 산재 처리 받은 걸로 해결하고 이건 아버님이랑 어머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또 통장에 넣어드려 놨다가 필요하신 데 있으면 그때마다 꺼내서 쓰시라고 해. 내가 직접 가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상황이 날 별로 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말이야. 자기가 대신 전해드릴 수 있지?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인의 아버님을 위해 이 정도 돈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돈은 바로 1,000만 원이었고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안 돼. 나 이거 못 받아.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자기나 나나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월급이라고 해봤자 다 뻔한데 당신 이거 모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이걸 그냥 쉽게 우릴 줘? 안 돼. 나 이거 못 받아. 얼른 도로 가지고 가. 왜? 받아줘.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조금씩 용돈 주셨던 거 아니면 친척들이나 어른들한테 받아뒀던 것들 모아뒀던 거에서 살짝만 보탠 거야. 이거 나한테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면 난 더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줘. 이걸로 아버님 어머님 멀리 가긴 어려우시면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고 여행 다녀오고 해. 알았지? 고마워. 내가 이걸 진짜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너무 고마워. 나도 잘할게. 자기한테든 자기 부모님한테든 나 정말로 잘할 거야. 고마워. 저는 너무 고마워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 돈을 받아서 부모님께 전달해드리니 부모님도 정말 많이 고마워하셨죠. 그 이후에 아빠 엄마가 고맙다며 남편을 불러서 몇 번 같이 밥을 먹었고 여행도 남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뒤로부터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자주 왕래라면서 가깝게 지냈고 고맙게도 남편은 저희 아빠를 모시고서 낚시도 자주 다녀주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한 끼 먼저 대접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해서 약속을 잡고는 정말 신중하게 인터넷까지 뒤지고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보기도 하면서 괜찮은 한식집을 찾아 두 분을 모셨죠. 근데 결혼 전부터 만난 시모는 정말 의외의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깍쟁이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남편만 봤을 땐 남편이 워낙에 섬세하고 신중하고 따뜻한 사람인지라 부모님도 딱 그런 모습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전혀 그렇질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우면서도 매우 철두철미하고 돈에 있어선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계기는 딱 첫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두 분의 취향을 고려한답시고 한정식 집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얘 나이도 젊은 게 취향이 왜 이렇게 고지식해? 흔해 빠진 한정식 집은 뭐라니? 난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아유, 간만에 젊은 애가 밥 먹자고 하길래 이태리 음식 먹으면서 고기 좀 썰어보나 했더니만 재미없네, 재미없어. 얘, 우리 애랑 결혼하려면 알아둬라. 난 한식보단 면 좋아해. 스파게티, 피자,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70 먹은 나도 이렇게 취향이 고급스러운데 넌 그게 뭐니? 알만하다, 알만해. 아니지, 너 정도는 젊은 것도 아닌가? 40대 초반이면 뭐 나이 먹을 대로 먹긴 했다만 그래도 말이야, 한정식은 너무 고상해.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옆에서 시아버지가 한마디 거들어 주셨다는 거였죠. 아, 당신이 특이한 거야. 우리 나이에 누가 느끼하게 스파게티를 먹어? 난 그거 맛대가리 없어서 돈 주고 먹으라고 해도 싫어. 그런 건 당신 친구들하고나 먹어. 얘야, 난 여기가 좋구나. 잘 먹으마.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맛있는 이태리 레스토랑 모시고 가드릴게요. 저는 나름 싹싹하게 대답을 하면서 시모의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시모는 그날도 그냥 콧방귀를 끼더니 그 이후에는 더 심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저희끼린 우선 얘기하기를 시댁 쪽에서 집을 해주고 저희 집에서 그 집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채우는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참 당황스럽더군요. 사실 저희 집안과 남편네 집안은 수준 차이가 좀 컸습니다. 저희 집은 계속해서 가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에 부모님과 우리가 같이 들어가 사는 집이 그리 넓지 않은 빌라였어요. 부모님께선 저와 남동생이 대출을 받아서 집이라도 좀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두 분은 결혼할 때 보태줄 돈이 없다면서 그거라도 아껴서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하시기에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반면에 남편 쪽은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되게 잘 돼서 건물의 땅 부자로 계셨어요. 사업도 잘 되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재테크도 잘 하셨던 덕분에 꽤 부자인 쪽에 속했죠. 당연히 시부모님은 집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4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고 저는 표현을 못했지만 내심 그 집에 한 번씩 찾아뵐 때마다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우리 집 형편을 어느 정도 아시는 시아버지가 집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간단하게 가구만 둘이서 해결을 하라고 하셨던 거였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아버지의 의견이었고 시모는 또 달랐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몰래 저를 불렀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슨 종이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전 속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가구 목록들이었거든요. 시모는 그걸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거기 안에 보이는 것들 다 네가 준비해오면 된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좋은 집 하나 해주는데 너도 뭘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난 뭐 혼수고 뭐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니네 집에서 니네 두 명이서 쓰면서 살 물건들이나 잘 사와라. 거기 안에 내가 브랜드랑 물건 목록들 다 일일이 적어뒀으니까 넌 그대로 사기만 하면 돼. 알았지? 뭐 난 브랜드만 적어놨고 나머진 니네가 취향껏 가구 골라서 사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거야. 너 말이야, 이런 시어머니 없다. 누가 브랜드까지 다 찾아봐주고 목록까지 친절하게 적어주니? 그러니까 열심히 잘 준비해봐.
저는 시모의 당황스런 제안에 속으로 많이 놀랐지만 우선은 무조건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목록표를 가지고 와서 브랜드별로 금액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모든 목록표를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잡아보는데 6, 7천만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수준이 그 정도 될 필요도 없지만 그만큼을 해갈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시모가 찾아놓은 브랜드는 가구들은 거의 이태리 제품이었고 전자제품들은 삼성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쨌든 그 분야별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을 해서 적어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 금액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전 이걸 가지고 일단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목록표를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자기야, 이거 어머님이 며칠 전에 나한테 주시면서 나보고 다 해오라고 하신 것들인데 금액대가 다 만만치 않아서 말이야. 내가 이걸 혼자서 다 하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좋은 물건들 쓰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적당한 것들로 준비해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자기 생각은 어때? 저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남편의 생각도 저와 같더라고요. 뭐? 이걸 이렇게 다 적어주셨다고? 당연하지. 우리가 이 물건들을 이렇게 다 쓸 필요도 없고 당신 혼자서 이거 다 감당하기에도 어려운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대체. 걱정하지 마. 이거 다 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되는 것들 사는 것도 당신 혼자 안 시켜. 나랑 같이 하자. 이것도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해결할게. 남편은 든든하게도 결혼 전부터 시모와 제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었고 남편이 해결해준 덕에 집안 살림 장만하는 것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 둘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집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돈을 더 많이 보탤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역부족이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웃기게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상견례 전에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시모는 좀 설레발치는 게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우리끼리 결혼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어도 아직 결혼 날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그렇게 살림살이에 대해 말을 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그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드디어 진짜 본격적으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어야 했죠. 상견례 장에는 연락이 끊긴 큰오빠를 제외하고 저와 남동생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참석을 하셨고 남편 쪽에는 남편과 시동생, 시부모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시동생은 연애라면서 종종 봤었는데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풍채가 좋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게 남편만큼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을 다 물려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랬기에 전 우리 아빠가 다리가 한쪽이 없어도 이해를 다 해주시겠지 싶어 좀 안심하고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게 바로 시모였죠. 당시 저희 아빠는 의족은 찾지만 의족이 별로 적응이 안 된다면서 한참을 목발을 짚고 다니셨어요. 시모는 저희 아빠가 목발을 짚은 모습을 보자마자 다리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옷 사이로 잠깐 비친 의족 형태를 보더니 당혹스러운 말을 했고 그 말에 우리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다리가 없으세요?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질문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아주 의연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사부인. 저희 아빠는 한참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시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 다리가 없다니? 지금 차신 건 그럼 의족인 거죠? 평생 의족에만 의지해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계속되는 시모의 호들갑에 이번엔 시아버지가 나섰어요. 당신 왜 이래? 의족으로 사는 게 어때서? 당사자 앞에 모셔놓고 그게 무슨 무례한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려. 아, 내가 뭘? 그냥 좀 기운이 안 좋잖아. 옛날에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그 집이 살고 안 그럼 망한다는데 우리 집 이대로 결혼하면 복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예끼 이 사람아, 당신 말 그따구로 할래? 당장 사과드려. 어서.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집사람이 철이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모 대신에 얼른 저희 아빠에게 고개 숙여가며 사과를 하셨고 그 사과를 하면서 그제서야 저희 아빠를 똑바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자마자 똑같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깜짝 놀라며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죠. 형님, 선호 형님 맞죠? 너 재선이냐? 재선이 맞아? 형님,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40년 만이에요, 형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아, 당연하지. 내가 널 어떻게 잊어? 내가 네 놈을 어떻게 잊냐? 반갑다. 정말 반가워, 재선아. 잘 지내고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형님,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형님 돈을 그렇게 다 챙겨 날라먹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절 맞이해 주세요, 형님. 야,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난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눈물 그쳐. 울지 마라, 아우야. 시아버지는 급기한 눈물을 흘리며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아빠는 그저 괜찮다며 테이블 위로 시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고 한참을 눈물을 흘린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두 분의 숨겨진 스토리를 들려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이지 놀라우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모르지? 너흰 모를 거다. 내가 형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실은 내가 형님 돈을 들고 도망간 놈이었다.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었어. 그때 형님 입장에서 난 아주 죽일 놈이었을 거야. 그렇죠, 형님?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널 아는데. 전혀 아니야. 전혀 안 그랬어. 아이고, 우리 형님 여전히 사람 좋은 것 좀 봐.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형님이랑 난 군대에서 만났어. 형님은 선임으로 있었고 내가 바로 그 밑에 후임으로 들어갔지. 난 이상하게 군대에서 적응을 못했어.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다지만 우리 시대 땐 군대에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 얼차례도 수도 없이 당했지. 난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내가 적응을 못하니 이 사람들이 더 날 괴롭히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날 도와주고 감싸주었던 게 바로 형님이었어. 형님은 내가 잘못한 것도 본인이 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 대신 맞아주고 나 대신 많이 혼나줬어. 그래서 나도 형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을질 많이 했었다. 그렇게 우리는 제대를 하고 나서도
서로 잘 지내면서 자주 연락하고 또 자주 만나면서 지냈지. 다행히도 형님이랑 난 제대 후에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형님은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난 젊은 시절부터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사업할 거리 찾아다니고 실제로 일도 많이 벌리고 했었지. 시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마치 기분 좋은 꿈이라도 꾸는 듯이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저희 아빠도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는지 재밌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그때 나 재선이 이놈 때문에 많이 맞았지. 아마 평생 맞을 거, 안 맞을 거까지 다 그때 맞았을 거야. 그때 생각하니 지금도 웃음이 나네. 웃음이 나. 그러게요 형님. 형님 덕에 내가 군대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고 제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군대에서도 고생시킨 놈이 나와서도 고생을 시켰으니 얼마나 미웠을까. 난 그렇게 사업에 목이 메어서 이것저것 구상하며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래서 형님한테 말을 했지. 형님, 나 진짜 이번에 사업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돈 좀 빌려주쇼. 내가 꼭 갚겠수다. 난 딱 이 말 한마디 했어. 근데 그때 형님이 주저하지도 않고 말하더라고. 그래 아우야, 재선아. 내가 지금 가진 게 딱 300만 원이다. 이거 너한테 주마. 이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 안 하면 언제 또 해보겠냐? 이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300만 원을 죄다 나한테 주는데 그 돈을 받을 땐 무조건 내가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받았어. 아휴, 미쳤었던 거지. 그 돈이 지금으로 하면 거의 4,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될 거야.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전 재산을 나한테 아무 소리도 없이 건네준 거야, 이 형님이.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지 한참을 울음을 참으셨고 우리 아빠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진정 후에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날에 패기 하나로 그랬던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어. 결국에 내 계획과는 다르게 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당시 형님이 준 돈도 부족해서 사채 여기저기 돈을 다 빌려 쓴 터라 난 완전히 도망자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날마다 사채업자들은 우리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협박하고 내 주변 지인들은 날 사기꾼으로 몰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러니 뭐 형님 돈을 갚을 새가 있었을까. 결국엔 난 야반 도주를 시도를 했고 차마 형님 돈만큼은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서 형님한텐 미안하다고 편지를 하나 썼었어. 형님, 그 편지 혹시 읽어보셨수? 시아버지는 말씀을 하시다가 아빠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편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던 시아버지의 물음에 저희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다 읽어봤지. 그 당시 우리 집 우편함에 자네가 놓고 간 편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읽어봤어.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가 외투도 안 입고 나가선 우편함을 보다가 그 편지를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읽어보는데 그때만큼은 추운 것도 안 느껴질 만큼 그 편지가 너무나 구구절절해 내 하염없이 울면서 봤지. 지금도 집에 가면 있어. 그 편진. 내가 그 편지를 어떻게 읽겠는가? 뭐라고요? 그게 아직도 있다고요? 참, 우리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미 알았지만 그 원수 같은 놈이 남기고 간 편지를
그 자리에서 벅벅 찢어도 부족할 텐데, 아니,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나 참, 그때 당시 내가 그 안에 써놓은 편지를 내가 당한 입장에서 읽었더라면 무조건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렸을 거야. 왜냐하면 참 어이없는 소리를 많이 적어뒀거든. 형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갚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사채업자들한테 한참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도망을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간 내가 다시 형님 앞에 찾아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꼭 다 갚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구구절절하게 적어뒀었지. 나의 눈물의 편지였어.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나고 손이 떨려서 영 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도 내 마음은 전해했기에 썼지. 그때가 형님이 지금 형수랑 결혼하겠다고 한참 결혼 얘기할 때였어. 그걸로 원래 형님은 집도 구하고 결혼식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잠깐 건너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돈을 못 줬으니 그것 때문에 결국엔 결혼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단칸방 찾아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지. 그때도 난 여전히 사업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여전히 돈에 쫓기듯 살던 사람이니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형님한테 찾아갈 수가 없었다. 형님,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요. 또 말하면서 보니 내가 참 죽일 놈이네요. 뭐 다 지난 일인데 그 덕에 우리 마누라랑 좁은 데서 꼭 붙어서 잘 지냈으니 오히려 자네 덕에 부부 금술이 더 좋아진 셈이니 난 고마워. 아빠는 또다시 시아버지가 시무룩해지려고 하니 약간 웃음을 주겠다고 농담까지 던져가며 말씀하셨어요. 그 덕에 우리 모두가 웃었죠. 아유 참, 이 형님 끝까지 사람 좋기는. 그래 맞아. 그러니 형님은 날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지도 않았지. 그 이후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드디어 내가 형님한테 돈을 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한 거였거든. 형님이 빌려준 돈에 이자까지 다 챙겨서 형님이랑 나랑 살던 동네로 갔는데 형님을 볼 수가 없었어. 어디로 가셨는지 형님이 아예 행방을 감췄더라고. 그때 대체 어디 갔었던 거예요, 형님? 아, 나도 뭐 아내랑 살다가 너무 살림이 힘들어서 지방에 가면 돈이 좀 벌릴까 싶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었지. 거기에서 어린애들 3명을 다 데리고 가선 어렵게 식당 하나 차려서 했었는데 결국엔 나도 거기서 망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거야. 그 사이에 자네가 왔었나 보구먼. 그랬나 보네요. 참, 그때 형님한테 줘야 하는 돈 봉투를 다시 품에 가지고 돌아오는데 정말로 후회가 됩디다. 그래도 내가 형님 곁에 붙어 있어서 어떻게든 그 돈을 갚았어야 했는데 내가 형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됐었던 건데 그런 후회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형님을 여기에서 만나다니 나한텐 정말이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형님? 만날 사람은 다 만나진다고 하던데 서울 바닥이 이렇게 좁습니다. 좁아요. 형님, 부디 날 용서해줘요. 내가 진짜 못난 놈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서 다시 한번 사죄합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빠에게 사과를 한다고 말씀드리더니 갑작스런 행동까지 하셨어요. 그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 앞으로 가서는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인사를 하고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행동이었죠.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당황을 했고 아빠는 불편한 다리로 다가가서는 시아버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괜찮다며 한참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하며 있었어요. 누군지 딱 예상이 가시죠? 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스토리를 듣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서 말씀하셨죠. 아니, 그럼 당신이 자주 말했던 그 형님이 사돈 어른이시라고? 그게 정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들은 건지 모르겠네. 그래, 이 사람아.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항상 잘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결례를 범해. 당장 사과드려, 얼른. 아유, 죄송해요, 사돈어른. 제가 좀 생각 없이 내뱉었네요. 전 친구들이 장애 있는 집안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복 뺏긴다는 소리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순간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아유,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복동이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심하게 결례를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부디 용서하세요. 괜찮습니다, 사부인. 우리 재선이가 이렇게 귀여운 재수씨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았을 거 생각하니 또 제가 뿌듯합니다. 다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던데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부인 아드님께서 절 많이 도와줬어요. 낚시도 많이 데리고 가주고 여행도 다녀주면서 절 많이 위로해주고 힘을 줬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아이, 우리 애들이 또 어디 가면 잘 컸다는 소리 듣긴 하는데 참 잘했네요, 우리 아들이. 예, 너 정말 그랬니? 잘했다, 잘했어. 한참 시무룩하다가 저희 아빠가 본인 아들 칭찬을 하니 다시 귀가 살아서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귀엽다며 한참을 웃었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게 다 제대로 풀리고 해결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상견례를 잘 마쳤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우리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고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상봉을 하신 덕에 두 분끼리 다시 자리를 해서는 그날 한참을 술을 주고받으면서 밀린 회포를 다 푸셨어요. 또 그 뒤로는 두 분 다 완전히 옛날처럼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선 매일같이 만나셨는데 저희 아빠가 운전을 못하는 대신에 시아버지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두 분이서 같이 낚시도 다니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사는 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선물하신 게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고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시더니 어떤 집 주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갔고 거기엔 새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완전 모델하우스처럼 집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소리를 들어야 했죠. 형님, 형수님,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여기 실은 제 집은 아니고 앞으로 형님이랑 형수님이 살 집입니다. 조촐하지만 좀 마련해 봤어요. 그동안 좁은 빌라에서 사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젠 좀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아보세요. 꼭 좀 받아주십시오, 재성이. 뭐? 이게 우리 집이라고? 아니, 가구들은 다 뭐고. 안 된다. 이건 너무 과해. 우리가 뭐라고 이런 집을 다 해줘. 아유, 형님 받으세요. 저한테 형님이 해준 것에 비하면 절대로 비교도 못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이 가구들은 제 집사람이 직접 다 알아보고 구매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철은 없어도 안목은 좋아서 살면서 편하게 잘 쓰며 지낼 수 있으실 거예요. 형수님, 이제 편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도 보고 하세요. 아셨죠?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집 장만도 부족해 가구들까지 전부 다 새 걸로 넣어주신 거였고 그게 바로 옛날 40년 전에
우리 아빠가 빌려드린 300만 원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은 그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말이지 모든 게 다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요. 아빠 엄마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이내 수긍을 하며 그 집에 들어가 사셨고 저희 집이나 시부모님 집과도 가까워서 또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순수하셔서 결혼 후에는 시집살이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게다가 신세대적인 걸 많이 좋아하셔서 저랑 저희 친정엄마까지 셋이서 가끔씩 카페도 같이 놀러가고 맛있는 파스타도 먹으러 가면서 데이트도 종종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는 여전히 낚시도 잘 다니시면서 이제는 여전히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제 남동생도 저도 둘 다 결혼이 늦었는데 다행히 둘 다 결혼 시기를 잘 맞춰서 남동생은 둘이서 신혼을 즐기고 있고 저는 아기가 생겨 지금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집안의 기가 막힌 인연을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두 아버님들을 보면서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항상 사람답게 도리 다하며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꼭 좋은 인연으로 기억될 수 있게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옆에서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